아이가 첫 제자거든요. 저도 과외를 정말 많이 했지만 첫 제자한테 미안한 게 많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거였던 게 많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족했고 아이한테 자꾸 감정적으로 저도 하게 되고 돈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첫 제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엄마표가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고 대신 할 거라면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부 최종 선택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자기주도라는 키워드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표 수학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엄마가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직접 아이의 수학을 가르쳐주기 힘들다. 사실은 수학학원을 보내야 할 신호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수학학원 가볼래? 그 순간에 아이는 공부는 원래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 환상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초등학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학생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공부가 제일 좋았던 거고 부모 지원 편하게 받으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때가 행복했던 거구나.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초중으로 돌아가면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그 시기를 다 지나버린 거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학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볼 거니까 얼른 오라고 하면 다들 표정이 굳어질 겁니다. 저는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재밌게 하기가 어렵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험이 없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부 자체가 즐거울 수 있어요. 새로운 영어 회화 배우고 수학 개념 배우고 우리가 어른이 된 지금도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산 문제집을 푸는 순간부터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하고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고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단원평가를 보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 순간부터 저는 공부는 더 이상 마냥 재미로만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재밌는 이유는 우리 손에 답안지가 있기 때문이죠.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평가를 맨날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절대 즐겁지가 않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이 시험이라는 게 있고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냥 공부 자체가 즐거울 수 없다는 거고 결국에 점수화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를 풀 때 채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엄마표 공부가 균열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엄마표로 가르치다가 이제 막 아이랑 싸우고 그게 신호다 라고 하셨어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엄마표가 잘 되는 집의 공통점은 엄마가 학습을 할 때만큼은 선생님의 역할을 확실히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선생님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틀린 게 있으면 그 방법을 다시 알려주시고 감정을 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를 가르치는 거고 내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표가 안 되는 집들을 보면 자꾸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마표를 해서는 안 될 집일 수도 있다. 엄마표가 잘 되는 집은 다툼 자체가 적고요. 그 다투는 모습 자체가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해야 할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안 한 부분을 지적한다거나 분명 알려준 개념인데 아이가 금세 까먹었다거나 그 태도의 지적인데 엄마표가 안 되는 집들을 보면 자꾸 감정적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될 순간인데 아까 밥 먹다가 있었던 일을 갑자기 얘기하게 되고 엄마의 자아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엄마표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랑 요즘 들어서 자꾸 특정 과목 때문에 엄마표를 하면서 많이 다투고 있다거나 아이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해주는 게 요즘에 못해주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던가 실제로 아이가 요즘 엄마랑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 아이가 직접 표현을 할 때도 있거든요. 좀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엄마표로 한다는 건 단순히 그 과목을 좀 봐주는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더 책임감이 필요한 과정이 엄마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네. 돈 받고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애니만 못하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좀 인상이 깊었고 엄마표를 잘 할 게 아니면 어머님이 글 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맞아요. 외부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냐. 그 과목을 전공을 했어도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대학교 때 과외를 안 해보셨다면 아이가 첫 제자거든요. 저도 과외를 정말 많이 했지만 첫 제자한테 미안한 게 많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거였던 게 많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족했고 아이한테 자꾸 감정적으로 저도 하게 되고, 돈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첫 제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엄마표가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고, 대신 할 거라면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되었다고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부 최종 선택권을 아이에게 넘기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자기주도라는 키워드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표 수학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엄마가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직접 아이의 수학을 가르쳐주기 힘들다. 사실은 수학학원을 보내야 할 신호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수학학원 가볼래? 그 순간에 아이는 네 엄마 저 제대로 한번 다녀볼게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변 친구들로부터 수학학원이 얼마나 힘든지를 들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다 보니까 점점 미뤄지게 되거든요.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수학도 심화 문제를 뚫어내려면, 도전을 하려면 일단 엄마가 시작을 해줘야 도전을 할 시간이 생기는 건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볼래? 당연히 안 푼다 그러죠. 어려운 걸 왜 풉니까? 자기 주도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건 중고등학교 때 중요한 거고, 초등학교 때는 최종 선택권을 엄마가 가지는 게 맞다.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공부에 대해 아는 게 엄마보다 더 적잖아요. 저는 공부에 대한 선택권은 엄마랑 아이 중 공부에 대해 아는 게 더 많은 사람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아는 게 더 많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필요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 내가 수학학원에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놓되 수학학원에 가는 걸로 정하되 여러 두세 개의 후보 정도를 주시고 그 중에서 아이가 선택해보게 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늘 최종 결론, 그 최종 선택권은 초등 시기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책에는 그 학부모님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만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이들이 만화책만 읽고 줄글로 된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학습 만화만 읽고.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서관을 아이랑 데려갔는데 아이가 도서관에서 만화책만 읽는 거예요. 그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게,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까지 가서도 줄글책, 아이가 싫어하는 분야를 처음부터 읽히려고 하면은 다음에 도서관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만화책을 돈을 주고 사주는 빈도를 줄이고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끔 하면서, 일단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저는 아이가 가고 싶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매달 도서관을 가는 게 당연한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 안 가는 날이 이상한.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서 마음껏 만화책을 읽을 때 일주일 동안 읽어볼 줄글책을 몇 권 정도를 빌려오는 걸 약속을 해서 그걸 다 읽어야 다시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줄글책을 접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책을 안 읽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비문학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싫어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문학도요,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환경, 경제, 뭐 사회, 과학, 역사, 체육, 뭐 미술, 음악, 정말 다양한 비문학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쯤은 아이의 관심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찾아주려면 각각의 파트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읽혀보면서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쩌면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죠. 도서관에 가면 세부 분야별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을 활용하실 때 좀 그런 느낌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찾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독서잖아요. 이민찬 작가님도 여기서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정말 독서는 그렇게도 중요한데 초등 때 좀 읽다가 안 읽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초등 시기에 어떤 식으로 독서 습관을 잡아줄 수 있는지 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중학생만 되더라도 공부하느라 되게 바빠지고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을 위한 독서, 수행평가를 위한 독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독서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번 수행평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읽게 되고, 이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은 초등밖에 없거든요. 그때 독서의 즐거움을 못 느끼면 중학교 때 갑자기 느끼기가 어려워요. 학부모님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는 게, 초등 시기에 아직 독서 습관도 안 잡힌 아이한테 자꾸 필독서라는 이유로 과학책에 관심이 없는데 과학책을 읽히려고 하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니까. 일단은 집중하셔야 될 게, 독서를 시키실 때 아이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좋아하는 분야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를, 만약에 문학이다, 동화다라고 하면 그 동화만 푹 빠져들 수 있도록 다양한 책들을 넣어주시면서 한 1년, 2년 길게 보셔도 좋으니까, 동화만 읽어도 되니까 굳이 과학책을 억지로 넣으려고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을 꼭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가 동화책을 50페이지를 읽다가 70페이지를 읽다가 100페이지, 15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가봐야, 그 끝을 봐봐야 다른 분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빠져들지 못했는데 필독서라는 이유로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에서 독서가 싫어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는 그럼 독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어떻게 하면 초등 공부 지속력을, 네. 영어 공부 지속력을 좀 지킬 수 있을지. 영어 원서를 초등학교 때는 읽어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국어를 엄마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나누거나 잠자리 독서 없이 국어 단어장부터 외우게 했으면 진짜 재미없었을 거예요. 억지로 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어는 처음 시작을 단어장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거든요. 영어도 언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담이 점점 커져요. 단어만 배우다가 문법이 되고, 그게 문장이 돼버리고 문단이 되는,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 힘들어지거든요. 국어도 독서를 많이 했던 학생이 독해 문제집을 보면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영어도 원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원서로 시작을 해서 영어를 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초등 고학년 때 단어를 접하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도 뭔가 채점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서 영어 원서 위주로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 그리고 수학은 진짜 모든 학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직접 가르치다가 막 열불이 난다. 초등 때 어떻게 하면 그 자신감, 성취감도 좀 느낄 수 있고, 네. 지속력도 생길 수 있을지. 네. 초등 때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푸니까 어려운 거죠.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개념을 눈으로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첫 번째이고, 결국에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어렵다고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집 난이도 선택의 실패예요. 난이도만 잘 맞춰줘도 아이가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심화 문제를 풀 수준이 안 되면 남들이 이 시기에 심화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요즘에 수학 문제집이 워낙 많아져서 응용 난이도, 준심화에서 심화 다 나눠져 있거든요. 세세히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 단계 낮추면 되는 거예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하고 한 번 산 문제집인데 중간에 멈추면 끈기가 부족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끝을 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좋은 문제집은 정답률이 75에서 80% 정도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개념서를 끝났으면 심화서를 뛰어들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학생은 응용서 거쳤다가 준심화서 거쳤다가 차근차근 올라가면 분명 어떤 아이들이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난이도를 맞추는 걸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